깔깍 어둠 속에서 섬광이 터졌다.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 얽혀있는 우리의 몸은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되었다. 빛은 그의 단단한 어깨 근육을 훑고 내 젖은 머리카락에 맺힌 땀방울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게 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다. 아름다워 은서야, 최시혁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열정에 취해 있었다. 하지만 그 열정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고 있는 완벽한 피사체를 향한 것이었다. 그는 사진작가였다. 그리고 나는 그의 가장 완벽한 뮤즈이자 그의 가장 은밀한 모델이었다. 깔깍 다시 한번 섬광이 터졌다. 이번의 빛은 내 허리에서 등골을 타고 흐르는 곡선을 한 폭의 그림처럼 조명했다. 나는 그의 렌즈 앞에서 가장 관능적인 자세를 취했다. 나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예술을 원했다. 그리고 나는 기꺼이 그의 예술 작품이 되어주었다.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그의 손이 내 가슴을 어루만졌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내 영혼은 이미 이 어두운 스튜디오를 벗어나 저 멀리서 나와 그의 몸뚱어리가 만들어내는 한 장의 사진을 무심하게 관망하고 있었다. 이것은 내게 일종의 의식이었다. 나는 내 몸이 단지 감정을 느끼는 그릇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물체임을 확인받고 싶었다. 내가 원할 때 기꺼이 내어줄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아무렇지 않게 거두어들일 수 있는. 깔깍 그의 움직임이 거칠어졌다. 그의 숨소리도 가빠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의 눈을 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어둠 속에서 터져나오는 빛의 파편들을 좇을 뿐이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진실과 거짓. 내 세상은 언제나 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침내 그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터져나왔을 때 나는 짧은 신음을 흘렸다. 그것 역시 계산된 연기였다. 그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내 옆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나를 안는 대신 카메라를 먼저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방금 찍은 사진들을 확인하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야, 유레카. 내 인생 최고의 걸작이야, 고은서. 그는 내 이름이 아닌 작품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일어나 바닥에 흩어진 내 옷을 주워 입었다. 그의 전객으로 끈적해진 몸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상관없었다. 어차피 더러워진 것은 내 몸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시선이었으니까. 내가 스튜디오를 나설 때까지 그는 카메라 액정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도시의 밤이 나를 맞았다. 나는 방금 전까지 나를 후려치던 섬광의 잔상이 막막에 아른거렸다. 나는 텅 빈 기분이었다.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그를 만났지만 언제나처럼 더 깊은 공허함만을 확인하고 돌아설 뿐이었다. 내가 사는 허름한 빌라의 좁은 계단을 오르며 나는 오늘 밤도 악몽을 꿀 것이라고 예감했다. 어둡고 비좁은 공간에 갇히는 꿈. 방문을 열자 불이 켜져 있었다. 나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나의 유일한 족쇄인 이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더 창백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죄송해요. 앉아봐라. 할 얘기가 있다.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가시방석 같은 자세로 앉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른 입술을 열었다. 우리 망했다. 네, 내 이모부 사업 완전히 망했어.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이 집도 곧 넘어갈 판이야.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방법이 딱 하나 있어. 그녀의 눈이 이상한 빛으로 번들거렸다. 네가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녀는 내 앞에 한 남자의 사진과 서류를 내밀었다. LH그룹 이현우 상무라고 한다. 얼마 전 교통사고로 두 눈을 실명했대. 그래서
그 집안에서 조용히 그놈을 평생 돌봐줄 야망 없는 착한 처녀를 며느리로 구하고 있더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네 얘기를 했다. 부모 없이 자랐지만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라고. 그랬더니 아주 마음에 들어 하더군. 네가 이 집에 시집가는 조건으로 우리 모든 빚을 갚아주고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기로 했어.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이모, 지금 저보고 눈먼 남자에게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눈면 게 대수냐?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집안이야. 너 같은 고아 출신이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자리라고. 이건 너한테도 기회야. 싫어요. 절대로 안 해요. 나는 비명을 질렀다. 어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보이지 않는 남자. 내가 평생 그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싫어. 그럼 우리 다 같이 길바닥에 나앉을까? 네가 잠잘 곳, 네가 먹는 밥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잊었어.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녀의 악담이 비수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작은 방의 벽이 나를 향해 점점 더 좁혀오는 것 같았다. 스튜디오의 어둠과 눈먼 남자의 어둠, 그리고 나의 미래를 뒤덮은 어둠이 하나가 되어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나는 또다시 팔려가고 있었다. 내가 그토록 증오하던 한 장의 사진처럼 가장 높은 값을 부른 사람에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음날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이모의 손에 이끌려 채 올라탔다. 이모는 LH그룹에서 보낸 채 타는 내내 내게 행동 조심해라. 복을 걷어차지 마라는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 영혼은 이미 어젯밤의 절망 속에서 죽어버린 것 같았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이었다. 어젯밤 내가 본 사진 속 남자 이현우가 사는 곳. 그의 아버지이자 LH그룹의 회장이 사는 곳이기도 했다. 집은 거대했지만 이상하게도 적막했다. 마치 집 전체가 장남의 비극을 애도라도 하는 것처럼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나는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방 안에는 중후한 인상의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현우의 아버지 이정환 회장이었다. 그는 내게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가면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은 조금의 온기도 없이 나를 차갑게 분석하고 있었다. 내가 은서로구나. 그가 말했다. 이야기는 전해 들었다.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의 위선적인 동정에 속이 메스꺼웠다. 알다시피 내 아들 현우는 불의의 사고로 앞을 보지 못한다. 그의 목소리에 희미한 고통이 스치는 듯 했지만 그건 역시 연기처럼 느껴졌다. 의사들은 평생 가망이 없다고 하더군. 그래서 그 아이 곁에는 야망이나 욕심 없이 조용히 그 아이의 그림자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너는 그 역할을 해주면 된다. 이해하겠니? 그는 나를 며느리가 아닌 그림자라고 불렀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미 팔려온 상품인 것을. 현우 들어오너라. 이 회장이 말하자 응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집사의 부축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이현우.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사진보다 훨씬 더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얼굴. 하지만 그는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았다. 그는 슬픔을 주제로 조각된 완벽하지만 차가운 대리석상 같았다. 그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그가 든 하얀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그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다. 그는 내 앞에 섰다. 나는 숨을 참았다. 그가 선글라스 너머로 나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기이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의 다른 모든 감각들이 예민한 칼날처럼 살아나 나를 분석하고 해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인사드려라. 오늘부터 내 아내가 될 아이다. 이 회장이 말했다. 하지만 이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미동도 없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거부의 말보다
더 무겁고 차갑게 나를 짓눌렀다. 결혼식은 없었다. 우리는 근처의 구청으로 가는 대신 집안의 어두컴컴한 서재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가정법원 소속의 공무원과 변호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비밀리에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나는 혼인신고서 위에 내 이름을 적었다. 은서, 이모가 내 보호자 자격으로 그 옆에 도장을 찍었다. 변호사가 이현우의 손을 잡아 서명란 위로 이끌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익숙하고 부드러운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갔다. 그의 필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하고 힘이 넘쳤다. 두 분 법적으로 부부가 되셨습니다. 공무원이 사무적인 목소리로 선언했다. 축하도 박수도 없었다. 이 회장은 이모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넸다. 이모는 그것을 받아들고 비굴한 미소를 지었다. 나의 거래는 그렇게 끝이 났다. 나는 공식적으로 이름뿐인 유부녀가 되었고 이 어둠의 왕자 이현우의 아내가 되었다. 나는 내 옆에 서 있는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검은 선글라스 뒤에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긴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나는 방금 빛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내가 평생을 두려워했던 바로 그 어둠 속으로. 그리고 내 옆에 이 남자는 나의 영원한 밤이 될 터였다. 나의 신혼집은 본체에서 조금 떨어진 별채였다. 그곳은 오직 이현우 그를 위해 만들어진 완벽한 어둠의 왕국이었다. 집안의 모든 창문에는 암막 커튼이 2중 3중으로 쳐져 있어 한낮에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모든 가구의 모서리는 부드럽게 마감되어 있었고 벽을 따라 점자로 된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하녀는 내게, 상무님께서는 빛에 예민하시니 커튼을 함부로 걷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다. 나는 빛이 차단된 거대하고 호화로운 무덤 속에 갇혔다. 나는 침실로 안내되었다. 방은 내 평생 살아온 집보다 더 컸지만 그 넓은 공간이 오히려 나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대한 침대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걸터 앉았다. 밤이 되자 집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완벽한 정적, 그리고 완벽한 어둠. 내 안에 낡은 공포가 스멀스멀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 나는 어둡고 좁고 막힌 공간을 견디지 못했다. 과거의 사고 이후 생긴 지독한 폐소공포증이었다. 벽이 천장이 나를 향해 점점 더 다가오는 것 같았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그가 언제 들어올까 하는 공포에 떨었다. 그는 내 남편이었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더듬고 나를 파고들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똑, 똑, 똑. 복도에서 그의 하얀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짚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그리고 위협적으로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내 침실 문 앞에서 소리가 멈췄다. 나는 숨을 참았다. 끼익 문이 열렸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는 문가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나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방 안의 공기의 떨림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읽어내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무서웠다. 숨소리가 그가 말했다. 많이 겁에 질려 있군. 나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내 공포를 눈이 아닌 귀로 보고 있었다. 그는 내 존재 자체를 소리로 분해하고 분석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내게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나를 힘으로 억누를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을 해칠 생각 없소.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나는 옆방에서 잘 거요. 이 집은 방이 많으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침대 옆에 배를 누르시오. 그럼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의 지팡이 소리가 점점 더 멀어졌다. 딸칵 옆방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집 안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그가 사라진 문 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내 예상을 벗어났다. 그는 나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만지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공포를 정확히 읽어내고 나에게서 물러나 주었다. 나는 천천히 침대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겼다. 몸의 떨림은 아직 멈추지 않았지만 심장을 짓누르던 공포는 아주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안도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혼란이었다. 이 어둠의 왕국에 사는 나의 남편은 내가 상상했던 폭군이 아니었다. 그는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며 그리고 알 수 없는 존재였다. 어둠은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그 어둠 속에서 나를 해치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기묘한 위안을 느끼고 있었다. 나의 새로운 직업은 그의 눈이 되어주는 것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서재에서 그에게 신문을 읽어주었다. 복잡한 정치 기사부터 어려운 경제 용어가 가득한 증권 시황까지. 그는 내 목소리를 통해 세상을 읽고 분석하고 기억했다. 그의 두뇌는 경이로울 만큼 비상했다. 나는 종종 긴 숫자들을 읽다가 혀가 꼬이곤 했는데 그는 단 한 번만 듣고도 모든 숫자를 정확하게 암기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흐름을 나보다 훨씬 더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는 그저 소리를 내어 글자를 읽는 앵무새에 불과했고 그는 그 소리들을 조합하여 거대한 지도를 그려내는 천재적인 전략가였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연민의 대상으로 볼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연약함 뒤에 숨겨진 거대하고 날카로운 지성에 나도 모르는 경외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은 나 같은 평범한 사람과는 전혀 달랐다. 그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그의 다른 모든 감각들은 예민한 칼날처럼 살아나 나를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있었다. 샴푸 바꿨군. 어느 날 아침 내가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말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어제 마트에서 새로 산 가장 값싼 샴푸였다. 어떻게 아셨어요? 향기가 다르고 이전에 라벤더 향이 당신과 더 잘 어울렸는데. 그가 무심하게 말했다. 나는 그가 나를 본다는 기이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내 시각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의 향기, 나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내 발걸음 소리만 듣고도 내 기분을 알아맞혔다. 내가 이모와 통화를 하고 온 날이면 그는 어김없이 말했다. 오늘 발걸음이 무겁군. 또 그들이 당신을 괴롭혔소. 그는 내게 그가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이 방에 걸린 그림을 내게 설명해 주시오. 유화인데요. 해바라기가 그려져 있어요. 노란색이랑 초록색이... 아니, 그가 내 말을 잘랐다. 눈으로 보지 말고 손으로 보고 코로 보고 귀로 보시오. 그는 나를 그림 앞으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내 손을 잡고 그림의 표면 위로 가져갔다. 자, 느껴봐요. 물감이 마르면서 만들어낸 거친 질감이 느껴지소. 이것이 화가의 열정이요. 그리고 코를 대봐요. 오래된 유화 물감과 캔버스 천의 냄새가 나지. 이것이 시간의 흔적이요. 이제 귀를 기울여봐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침묵이 바로 이 그림의 목소리요. 나는 그의 말대로 눈을 감고 그림을 느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여태껏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으로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감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내게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감각의 언어를. 우리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바꾼 것은 아주 사소한 사고였다. 그날도 나는 서재에서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가 좋아하는 역사책이었다.
나는 그에게 차를 따라주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져 뜨거운 찬물을 그의 손등 위로 쏟고 말았다. 아주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나는 기겁을 하며 황급히 손수건을 꺼내 그의 손등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등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괜찮소.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그는 아픈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내가 그의 손을 잡고 찬물이라도 끼얹으려고 일으키려던 순간 그가 내 손을 마주 잡아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내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만히 내 손을 잡고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내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손바닥을 천천히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손이 참 따뜻하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사고 이후로 다른 사람의 온기를 느껴본 지가 아주 오래되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 남자의 손길 앞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 대신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며 그가 만들어낸 어둠은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 어떤 빛보다도 더 안전하고 더 깊은 위안을 주는 우리 둘만의 성격이었다. 그의 손이 주었던 온기는 내 얼어붙었던 세상에 피어난 아주 작은 불씨와도 같았다. 나는 그 불씨를 꺼뜨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이 기묘한 결혼 생활에 그리고 이 어둠의 남편에게 희미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과거는 내가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 밤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다. 바람이 귀신처럼 울부짖었고 굵은 빗줄기가 거대한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다. 나는 어릴 적부터 폭풍우 치는 밤을 무서워했다. 그것은 언제나 내 안에 가장 깊은 공포를 일깨우는 방아쇠였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두 무릎을 끌어안은 채 몸을 떨었다. 이현우는 내 맞은편 안락 의자에 앉아 조용히 오디오북을 듣고 있었다. 그의 평온한 모습이 나의 불안을 조금은 진정시켜 주는 듯했다. 그때였다.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천둥이 땅을 울리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집안의 모든 불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한꺼번에 꺼졌다. 정전이었다. 비상등조차 켜지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졌다. 눈을 떠도 감아도 보이는 것은 오직 완전한 어둠뿐이었다. 집 안을 채우고 있던 오디오북 소리마저 끊기고 이제 들리는 것은 성난 폭풍우 소리와 내 귀를 찢을 듯한 이명 소리뿐이었다. 아, 내 입에서 힘없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안 돼, 안 돼. 유라야, 아빠다. 문 좀 열어봐라. 과거의 환청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덜컹거리던 방문 손잡이, 술에 취한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 비좁은 방 안의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는 듯한 지독한 압박감. 숨을 쉴 수가 없어. 나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공황 발작이었다. 사방의 벽이 천장이 나를 향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소파에서 기어내려와 방구석으로 기어가 몸을 웅크렸다. 나는 이 어둠에서, 이 기억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고은서, 그때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똑, 똑, 똑. 그의 지팡이가 바닥을 짚는 소리가 혼돈 속에서 유일한 등대처럼 내게로 다가왔다. 그는 소리만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낸 것이다. 그는 내 근처에서 멈춰 섰다. 나는 그가 나를 만질까봐 겁에 질려 몸을 더욱 웅크렸다. 하지만 그는 나를 만지지 않았다. 그는 내 옆 차가운 바닥에 조용히 주저앉았다. 숨 쉬기 힘든 거요. 나는 대답 대신 헐떡이는 숨소리만을 뱉어냈다. 어둠은 무서운 게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닷처럼 차분하고 단단했다. 그냥 조용할 뿐이지. 모든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릴 뿐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가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하기를 기다려 주었다. 자, 들어봐요. 내 소리를. 내 심장 소리가 들리오.
나는 울음을 삼키며 필사적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정말 쿵쿵쿵 하는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폭풍우 소리를 뚫고 고요하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나는 여기 있어. 당신 혼자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내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파고들어 나를 과거의 악몽에서 현실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내 손을 잡아요. 그가 어둠 속으로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심장 소리가,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찾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는 내 손을 부서질세라 조심스럽게 하지만 놓치지 않을 것처럼 굳게 잡아주었다. 그의 온기가 내 손을 타고 얼어붙었던 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어둠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나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더 느려지고 규칙적으로 변해갔다. 심장을 짓누르던 공포의 무게가 아주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비상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희미한 주황색 불빛이 다시 세상을 밝혔다. 나는 불빛 아래 내 앞에 앉아있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깊은 안도와 그리고 내가 감히 해석할 수 없는 짙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 나를 구원한 것은 빛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의 유일한 빛은 바로 내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 나의 어둠을 자신의 어둠으로 끌어안아준 바로 이 남자였다는 것을. 그의 결핍이라고 생각했던 시각의 상실이 실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힘이었다는 것을. 나는 비로소 진심으로 깨닫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 우리의 세계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니었고 나는 더 이상 그를 돌봐야 할 환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어둠 속에서 서로의 빛이 되어주는 유일한 동반자였다. 나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손을 잡고 있으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나의 어둠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아주 작은, 그러나 날카로운 의심의 파편들이 내 마음을 핥히기 시작했다. 그는 분명 앞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맹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정확하고 자연스러웠다. 어느 날 아침 내가 무심코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화병의 위치를 살짝 옮겨 놓았다. 그날 오후 그는 서재에서 나오다가 지팡이도 짚지 않은 채 익숙하게 거실을 가로질러 걸었다. 그는 화병에 부딪히기 직전 마치 그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몸을 비켜 지나갔다.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손으로 화병을 더듬어 원래 있던 자리로 정확히 옮겨 놓았다. 나는 문틈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한 번은 내가 새로 산 소설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그는 내게 물었다. 새 책이요, 재미있어.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새 책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다. 새 종이 냄새가 나서 헌 책과는 냄새가 다르지. 그의 대답은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선글라스 너머로 내가 들고 있던 책의 표지를 정확히 응시하고 있었다는 기이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의심은 독처럼 퍼져나갔다. 나는 그의 진실이 궁금해졌다. 내가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이. 나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그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의 서재로 몰래 숨어 들어갔다. 그곳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그가 내게 출입을 금지한 공간이었다. 나는 예전에 우연히 발견했던 비상 열쇠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서재 안은 펜트하우스의 축소판처럼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책상에 그가 앉아 있었다. 그는 잠들어 있지 않았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고 있었다. 방 안이 모든 빛은 차단되어 있었고
오직 거대한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눈은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금융 차트와 데이터들을 놀라운 속도로 읽어내리고 있었다. 그의 송아, 알알찬락은 익숙하게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앞을 볼 수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내가 알던 것처럼 완전한 맹인은 아니었다. 나는 충격에 숨을 삼켰다. 그 소리에 그가 번개처럼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나는 처음으로 그의 맨눈을 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은 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지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냉정한 지배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내가 알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대답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 거짓말이었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연약한 맹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전부 다는 아니오. 그가 말했다. 나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건 아니오. 사고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빛이 거의 없는 어둠 속에서만 사물의 형태를 희미하게 분간할 수 있을 뿐이지. 밝은 빛은 내게 고통일 뿐이오. 왜 나를 속였어요? 속인 게 아니오. 내 약점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 나를 공격한 적들은 내가 완전히 무력한 장님인 줄만 알고 있어. 그들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 나는 완벽하게 장님 행세를 해야만 했지.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내게 중요한 것은 그의 사정이 아니었다. 내게 중요한 것은 그가 나를 속였다는 단 하나의 사실뿐이었다. 그가 내게 보여주었던 연약함. 그가 내게 의지했던 모든 순간들. 내가 그에게 느꼈던 연민과 애정. 그 모든 것이 그의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또다시 기만당한 것이다. 나는 서재 안에 낯선 남자와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환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내가 쌓아 올린 신뢰의 성이 그의 거짓말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 우리 사이에 깊은 강을 만들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기계적으로 내 의무를 다할 뿐이었다. 아침에는 신문을 읽어주었고 저녁에는 책을 읽어주었다.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내 차가운 침묵을 고통스럽게 견뎌내고 있었다. 나는 그가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서 홀로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절망이 닫힌 문틈으로도 느껴졌다. 나는 그가 불쌍했지만 먼저 손을 내밀 수는 없었다. 배신당한 나의 상처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위태로운 침묵의 시간은 일주일 만에 끝이 났다. 그날 밤 나는 내 방 창가에 서서 달빛 없는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예고도 없이 그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놀라 경계심에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리고는 내 앞에 서서 아주 오랫동안 나를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시력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얼굴에 쓰고 있던 검은 선글라스를 벗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의 맨눈을 온전하게 마주보았다. 방 안의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그의 눈은 상처 입은 보석처럼 슬프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왼쪽 눈동자에는 사고의 흔적인 듯 가느다란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의 눈은 초점이 흐릿했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나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했다. 이게 내가 볼 수 있는 세상의 전부요. 그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져 나왔다.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흐릿하고 불분명하지. 나는 당신을 속였어. 하지만 내가 사는 이 어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 그는 내게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리고 이 지독한 어둠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내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바로 당신이요. 그의 고백에 내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이 망가진 눈으로 당신을 보는 게 아니오. 나는 내 모든 감각으로, 내 온 영혼으로 당신을 보고 있어. 나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상처 입은 눈꺼풀 위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나의 용서, 그리고 나의 대답. 그는 나를 거의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그의 키스가 폭풍처럼 내게 쏟아졌다. 그것은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이나 계산이 섞인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이 서로에게서 유일한 구원을 갈구하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는 나를 안아올려 침대 위에 눕혔다.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최시혁의 스튜디오를 채우던 차가운 섬광이 터져 나왔다. 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작품으로 만들던 그의 시선. 나는 언제나 보여지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는 나를 읽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내 몸 위를 헤매는 맹인의 손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경전을 한 글자 한 글자 경건하게 읽어내려는 구도자의 손길이었다. 그의 손가락은 내 피부 위에 새겨진 모든 기억들을, 내 영혼의 모든 굴곡들을 더듬어 찾아내고 어루만지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내 몸의 모든 상처, 자국 위에 머물렀다. 그는 내 과거의 아픔까지도 기꺼이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듯 나의 모든 것을 숭배하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몸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껍데기가 아니라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가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더 이상 수치심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의 일부가 되고 그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이로운 합일의 감각에 전율했다. 절정의 순간 나는 빛을 보았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내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별들이 터져 나오는 듯한 눈부신 빛의 향연이 펼쳐졌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희열과 함께 정화의 눈물을 흘렸다. 한참 뒤 모든 것이 고요해졌을 때 그는 어둠 속에서 내 얼굴을 더듬어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제야 당신이 완벽하게 보이는군. 그가 속삭였다. 나는 깨달았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마침내 이 남자의 어둠 속에서 내 생의 가장 눈부신 빛을 발견한 것이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주인과 그림자 혹은 거짓말쟁이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유일한 빛을 발견한 두 명의 동반자였다. 그의 세상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나의 존재가 그의 어둠을 채우는 유일한 색깔이 되어주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위태로운 평화의 성은 외부의 잔인한 현실 앞에서 오래 버틸 수 없었다. 그날 새벽 별채에 모든 비상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잠에서 깨공포에 질려 그의 품을 파고들었다. 괜찮소. 내가 곁에 있으니. 그는 나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몸은 팽팽하게 긴장해 있었다. 그의 다정함 아래 잠자고 있던 맹수가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다. 곧이어 그의 비서와 경호팀이 별채로 들이닥쳤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외부 침입이 있었습니다. 별채를 둘러싼 모든 보안 시스템이 해킹당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그를 부르는 호칭에 나는 의아함을 느꼈다. 상무가 아니었던가. 이현우는 더 이상 침대 위에 연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고 냉정한 명령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배우는 누구지? 아마도 이창국 부회장 측 소행인 것 같습니다. 이창국은 그의 사촌이자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다. 그놈이 내 위치를 알아냈군. 그리고 내 약점까지도. 그의 시선이
아주 잠시 내게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익숙하게 서재로 걸어가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노트북 한 대와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나는 그가 지난 몇 달간 완벽하게 나를 속여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속도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암호와 그래프들이 쉴 새 없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언어로 짧고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싱가포르 지사, 지금 당장 이창국의 모든 해외 계좌 동결시켜. 법무팀은 이사회를 소집해. 안건은 부회장 해임이야. 증거는 5분 안에 전송하지. 나는 거실 한쪽에 서서 완전히 낯선 남자가 되어버린 내 남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사랑했던 다정하고 상처 입었던 남자는 어디로 간 걸까? 내 앞에 있는 저 남자는 돈과 권력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사람의 목숨을 말처럼 움직이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승부사였다. 몇 시간 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TV에서는 LH그룹의 이창국 부회장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해외자산 도피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속보로 나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가 서재의 작은 책상 앞에서 몇 시간 만에 벌인 일이었다. 그는 지친 얼굴로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다시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그는 다시 나의 연약한 남편으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이 남자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많이 놀랐소. 그가 내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대답할 수도 없었다. 이게 나의 진짜 세상이요. 그가 씁쓸하게 말했다. 순수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누구보다 더 악랄해져야만 하는 그런 세상. 그는 내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는 단순한 상무가 아니었다. 그는 LH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해온 회장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척들의 배신과 암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만 했다. 그가 당한 사고 역시 이창국이 계획한 위장된 암살 시도였다. 그는 그 사고로 시력을 거의 잃었지만 그 사실을 무기 삼아 적들을 방심시키고 방역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과의 결혼도 처음에는 내 계획의 일부였소. 세상의 모든 이목을 속일 가장 완벽한 연막이 필요했으니까 나는 그의 고백에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모든 것이 변했어. 당신은 내 유일한 계획밖에 변수였고 내 유일한 진심이었어. 그는 내 손을 자신의 뺨으로 가져갔다. 나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몇 번이고 다시 괴물이 될 수 있어. 당신은 그런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그의 눈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지금 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사랑한 남자는 구원자가 아니라 지독한 어둠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는 내게 함께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자고 손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차갑고 낯선 서재를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우리가 함께했던 거실의 소파에 그의 곁에 나란히 앉았다. 나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것이 나의 대답이었다. 당신의 어둠까지도 당신의 세계까지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무언의 맹세. 그는 잠시 굳어 있다가 이내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우리는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의 온기에 기댔다. 하지만 적들은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할 생각이 없었다. 그의 반격으로 궁지에 몰린 이창국 부회장은 마침내 가장 비열하고 마지막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나의 유일한 약점, 나의 유일한 혈육인 이모를 납치했다. 그날 오후 내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흐느끼는 이모의 목소리.
그리고 곧이어 들려온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 고은서 씨, 당신 이모 목숨이 아까우면 내 말 잘 들어. 남자는 이찬국의 하수인이었다. 오늘 밤 자정까지 이현우 서재에 있는 해외 계좌 자료가 담긴 USB를 가지고 혼자 XX 부두로 나와. 경찰이나 남편에게 알리는 순간 내 이모는 바다에 수장될 줄 알아.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렸다. 이모는 나를 팔아넘긴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다. 나는 이모를 미워했지만 그녀가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나는 갈등했다. 그의 비밀 자료를 훔쳐 이모를 구해야 할까? 아니면 그를 믿고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까? 머릿속에서 김진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를 배신했던 남자. 하지만 이현우는 달랐다. 그는 나를 속였지만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내보이며 나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는 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어준 남자였다. 나는 다시는 내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을 의심하고 배신하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를 믿기로 했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회의를 하고 있던 그에게 다가갔다. 나는 그의 귀에 방금 있었던 모든 일을 속삭였다. 그의 눈이 순간 분노로 번뜩였다. 하지만 그는 내 앞에서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는 나를 자신의 팀원들 앞에 세웠다. 지금부터 이 작전의 지휘관은 내가 아니라 내 아내 고은서 씨요. 모두가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나 역시 당황했다. 무서운 말씀이세요. 이창국은 당신을 연약하고 무력한 여자로만 보고 있어. 그가 말했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지. 그는 당신의 진짜 힘을 몰라. 이 게임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오. 심리와 심리의 대결이지. 당신 이모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오. 그러니 이 판을 이끌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그의 신뢰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더 이상 보호받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 전쟁의 중심에 선 또 다른 지휘관이었다. 나는 내가 아는 이모의 모든 것을 그의 팀에게 알려주었다. 그녀의 탐욕, 그녀의 비겁함, 그리고 그녀가 가진 아주 사소한 습관들까지.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 나는 약속대로 혼자 XX 부두로 향했다. 내 손에는 그가 준 가짜 USB가 들려 있었다. 내 옷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치 추적 장치와 도청 장치가 달려 있었다. 나는 폐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이모는 의자에 묶여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이찬국의 부하들이 나를 둘러쌌다. USB는 가져왔나? 여기 있어요. 우리 이모부터 풀어주세요. 내가 USB를 건네는 순간 밖에서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터져 나오며 창고 안을 대나처럼 밝혔다. 동시에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였다. 이창국의 부하들은 허무하게 체포되었다. 이모는 무사히 구출되었다. 창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나를 품에 끌어안았다. 잘 해냈어 내 아내.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랑과 함께 깊은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나를 그의 세계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의 세계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나를 믿고 기다려준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구원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반자였다. 이창국 부회장의 시대는 그가 나의 이모를 납치하던 그 밤에 끝이 났다. 그는 체포되었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들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현우는 마침내 LH그룹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그의 왕국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의 이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과거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나는 그녀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위해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다. 그것이 내가 나의 과거와 작별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몇 달 뒤 또 다른 아침이 밝아왔다. 이현우는 눈 수술을 받았다.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은 수술이었다. 오늘 마침내 그의 눈을 덮고 있던 붕대를 푸는 날이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그의 눈에서 마지막 붕대를 떼어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의 눈꺼풀이 아침 햇살 아래 파르르 떨렸다. 그의 눈이 초점을 찾기 위해 잠시 허공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내게로 와 닿았다. 그의 눈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다웠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이로움과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가 나의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 몇 주 뒤 그의 시력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들로 데려갔다. 푸른 바다, 눈 덮인 산, 그리고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그는 잃어버렸던 모든 빛을 나와 함께 다시 찾아 나섰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나를 데리고 한 미술관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모네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빛의 화가 모네. 우리는 수련 연작 앞에 나란히 섰다. 그는 한참 동안 황홀한 표정으로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는 천천히 그림이 아닌 내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내 얼굴을 그림보다 더 오랫동안 깊이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 아래에서 조금 부끄러워졌다. 내 얼굴의 작은 흉터, 희미한 주근깨까지 그에게는 전부 보일 터였다. 그가 어둠 속에서 상상했던 완벽한 모습이 아니면 실망하지 않을까. 그때 그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손길로 내 얼굴을 감쌌다. 그가 앞을 보지 못했을 때 나를 읽던 바로 그 손길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이마 콧날 그리고 입술을 아주 천천히 경건하게 더듬었다.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니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군. 그가 눈을 감은 채 나지막이 속삭였다. 하지만 이렇게 눈을 감고 당신을 만지면 그가 내 입술 위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비로소 진짜 당신이 보여.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 순간 진정으로 깨달았다. 행복이란 세상의 모든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행복이란 나를 위해 기꺼이 세상의 모든 빛을 등지고 오직 나만을 보기 위해 눈을 감아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시각은 눈이 아닌 심장에 있다는 것을. 그는 나를 통해 세상을 보았고 나는 그를 통해 사랑을 보았다. 우리는 서로의 어둠 속에서 가장 눈부신 빛을 발견한 것이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우리는 세상을 그리고 사랑을 진정으로 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외적인 모습을 뛰어넘어 누군가의 영혼을,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당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보았던 순간이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